자, 206쪽에 체크 플러스가 있죠. 그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그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인데 1번에 보시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 했냐면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에게 한다고 했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2번에 보시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됩니다. 간접 점유는 우리 점유편에 가면 공부할 거고, 다만 점유 보조자, 이것도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야 아니야? 아니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 줄거두시고요. 그럼 방해 제거와 관련돼서 건물 철거 상대방이 문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냐면 건물은 을 거예요. 그럼 갑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을한테 건물의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용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이 을을 상대로 나가라라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퇴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소유자가 을이기 때문에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요구할 수 있다고요? 철거. 나가라는 건 뭐? 이거 나가면 이 건물 누가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을 거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해야지 퇴출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 이 철거 행위를 따지고 보면 철거 행위라는 건 건물의 관리 행위일까요? 처분 행위일까요? 당연히 처분 행위죠. 그럼 처분 행위는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걸 병한테 빌려주었다. 그럼 현재 병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 임차인 병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철거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철거는 누구한테 구하는 거냐면 당연히 소유자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에게 이 건물 철거를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철거하려면 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임차인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퇴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예. 하나만 더 보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을이 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병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은 등기를 안 했다. 그럼 얘는 뭐냐면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 갑이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철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에게 하는데 소유자는 지금 을이고 병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얘가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미등기 매수인, 돈 내고 샀잖아요. 그럼 돈 내고 산 사람은 사실상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교재를 좀 보면 그 동그라미 1번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므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줄거두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2번에도 줄거두세요. 따라서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 철거를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처분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임차인에게 뭐만 요구할 수 있다고요?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 3번은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줄여서 말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권리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 점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 얘는 이제 건물의 소유자죠. 그래서 파란 글씨에 줄거두시면 돼요.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으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첫째 줄 가운데 줄거두시면 돼요. 다만 불법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뭘 요구할 수는 있어요? 퇴거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봐두시고요. 요건 특히 뭐 사례 문제로도 가끔 등장이 되고, 저번에 시험에 27일 때도 한번 나왔어요. 문제 한번 볼게요. 208쪽 보세요. 208쪽.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일단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을. 이 병은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는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냐면 을에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 병에게는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얘한테는 뭘 구해야 되냐면 퇴거를 구해야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있죠. 소유자니까.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1번, 2번을 줄이면 을한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3번이죠. 을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건물 소유자니까.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의 상대방이 되느냐, 그걸 묻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딱 보면 처음에는 와,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래도요, 다 내용이 다 보셨던 내용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문제 볼 때 너무 막 겁내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앞부분 뭐 참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212쪽에 공시의 원칙이 나오죠. 뭐 기본 개념이에요. 1번에 성립요건주의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공시의 원칙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그 공시와 관련돼서 기본 베이스로 보시는 거예요. 그 공시의 원칙. 공시하는 건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잘 아시는 것처럼 등기고요. 동산은 점유,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면 공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립요건주의가 있어요. 성립요건주의는 형식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항요건주의가 있어요. 대항요건주의. 요거는 이제 의사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성립요건주의와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의 차이점 뭐냐면, 성립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라도 공시하여야 물권의 변동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시험 기준으로 뭐에 관련된 것만 보기로 했어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사이라도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뭘 하라고요? 등기하여야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근데 대항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왜 등기를 하느냐?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대항요건주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례로 보면 이런 거죠. 갑이 을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넘겨줬는데 등기가 아직 매도인에게 남아 있어요. 등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 현재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민법이, 우리 법제가 뭘 취하기 때문이냐면 성립요건주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라도 등기를 안 했다면 물권 변동이 없다. 이게 형식주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식을 갖춰야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면 누가 소유자겠어요? 을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의사주의에서는 형식이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의사만 있으면 소유권은 변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병에게 이걸 팔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되지만 등기 안 했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항요건주의예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당사자라도 뭘 갖추라고요? 형식.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만 변동을 성립시켜주겠다. 성립요건주의예요. 근데 의사주의는 형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변동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왜 해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뭘 취하냐면 형식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이거 이 성립요건주의를 소위 독법주의라고 해요. 독법주의. 중요하지 않아요. 독일법에서 개수되었다는 거고 대항요건주의는 프랑스에서 개수가 된 거예요. 처음에 프랑스. 프랑스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불법주의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리는 예전에 다 한자로 썼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뭐라고 썼어요? 불란서라고 써요. 불란서 그렇죠? 예. 유럽은 구라파 이런 말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민법이 스위스 민법은 서서 민법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그럼 의사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그 일본이 의사주의. 일본이 뭘 취하는지 우리가 알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걸 보는 이유가 우리 구민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얘들 걸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는 의사주의를 취했고요. 그 45년에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되고 58년에 현행민법이 제정되는데 그때 이제 의사주의에서 뭘로 바뀌냐면 형식주의로 전환되어서 현행민법은 형식주의예요. 그러면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둘 중에서요. 거래 신속성에 도움이 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의사주의죠. 의사 합치만 했으면 넘어가니까. 근데 거래 확실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형식주의죠. 의사주의는 분쟁의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중에서 물권 변동의 효과가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의사주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요 노란 건 형식주의인데요. 형식주의는 등기를 안 했어요. 당사자 사이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고 그럼 당연히 제3자에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주의는 등기 안 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변동이 있고요. 제3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물권 변동의 효과가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 거래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성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형식주의가 돼요. 그럼 채권행위라는 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게 채권행위고 그리고 처분행위라는 건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였죠. 기억나세요? 예. 그러면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중에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는 게 용이한 것은 뭘까요? 요건 채권행위네, 요건 처분행위라고 딱 구별될 수 있는 거. 형식주의죠. 왜냐하면 의사주의는 소유권 이전 합의만 있으면 등기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가 처분행위라는 걸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형식주의에 따르면 계약을 하는 게 채권행위고 등기 넘어가야 물권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기가 용이해진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공시. 근데 이 공시된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별개예요. 그게 뭐였어요? 공신의 원칙. 우리가 이제 보는 건 등기의 공신력의 문제예요.
공신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죠. 그럼 결론은 우리 법제는 공신력을 인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하죠. 그럼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위조하여 이전 등기를 했다.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을의 등기는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위조 서류 등기니까 당연히 무효죠. 네. 무효예요. 위조했으니까. 실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당연히 무효예요.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을이. 그래서 병이 을이 소유자인가 봐라고 믿고 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공신력을 부정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죠.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거래 안전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병이 정한테, 정이 무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살 때는 뭐만 보고 사면 돼요? 등기. 앞사람이 진짜 소유자냐 아니냐 관심 없어요. 등기만 보고 사면 다 취득해요.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갑이. 그러면 공신력을 부정하면 반대가 돼요. 거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많이 넘어갔어도 공신력을 부정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다 깨진다는 거죠. 거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요. 근데 좋은 점은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걸 취하느냐라는 것은 뭐 각국의 입법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신력 인정을 위한 TF가 구성되어서 연구 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공신력을 인정하면 법 체계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제에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다.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가 되고 병이 소유자가 되고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가져갈 수 없고요. 을한테 배상.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 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겠어요?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병이요. 을의 등기를 믿고 샀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갑이 병한테 등기 말소하라고 하면 얘는 난 못해라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말소해야 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바꿔서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한테 말소를 구하는 건 소유권에 기한 방해죠. 물권적 청구예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말소하라면 얘는 말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요구할 수도 있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갑이 을과 병의 등기를 말소시키면 누가 소유자로 남아요? 갑으로 남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마지막 병을 상대로 내가 진정한 소유자야. 나한테 이전 등기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받아도 누가 소유자가 돼요? 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결국 채권적 청구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예요.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예요. 예를 들어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근데 병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은 말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말소시켜야 돼요.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번거롭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요즘에 안 보이세요. 행불이시고요. B는 요즘 노숙하시고요. C는 월북하셨어요. 이거 언제 다 말소를 구해요? 그럴 바에 마지막 사람에게 뭘 받아가 된다?
이전을 받. 그럼 얘랑 결국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럼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랑 소송이 같은 거예요. 동일 소송을 또 제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일단 그 213쪽에 보세요. 213쪽에 공신의 원칙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 점유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235쪽을 좀 볼게요. 235쪽. 235쪽. 235쪽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나오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인데 그 판례박스를 보시면 제목에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둘째 줄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졌다고 또 요거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죠. 그럼 우리가 본 게 점유권과 본권은 같아요, 달라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점유권과 본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점유권에 기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본권에 기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돼요. 그건 별개니까. 다른 건 되는데 얘네들은 같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 봐두시고. 근데 지금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게 뭐예요?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볼 거고 취득쇼가 있죠. 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몇 년 가면 10년 가면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되면 그때는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한 병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공신력을 부정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무효등기 믿어도 보호 안 되는데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선의 취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사무실에서 빌려왔어요. 그럼 저는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빌려왔으니까 처분권 없어요. 무권리자예요. 근데 일단 제가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잖아요. 마치 모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유자, 처분권자처럼 보여서 저한테 이 책을 어떤 분이 사셨어요. 그럼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산 거예요? 그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선의취득.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외관을 신뢰하고 무권리자에게 이전받았을 때 권리취득 절대 안 돼요.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선의취득으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점유를 신뢰하여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 선의취득은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모여가는 거니까. 동산. 그래서 뒤에 가면 동산물권 변동 나오기 잠깐 소개는 하고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주로 뭐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자,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독자성, 유인론, 무인론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자, 1번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별표 3개 해두시고요. 매년, 여기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년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된대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그 변동의 원인이 뭐예요? 법률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을 합치면 뭐예요? 변동이죠, 변동. 취득 상실 변경은 다 등기해야 되고요. 근데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속칭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아닌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187조 변동은 언제 등기하라는 거예요? 처분 시.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대항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항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은 성립 요건주예요, 대항 요건주예요? 성립 요건주, 대항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187조도 성립 요건주의 예외를 하나 규정해 놓은 것이고 처분 시에 등기하라는 것이지 대항하기 위해 등기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186조, 187조. 그러니까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 187조는 속칭 법률 규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법률 행위가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꼭 명문의 규정이 딱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 아니면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등기를 요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 처분 시에 등기를 요한다. 이게 187조예요. 그러면 186조부터 잠깐 개념을 보면 법률 행위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게 법률 행위였어요. 그럼 법률 행위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매매 같은 거 뭐라고 불러요? 계약. 그렇죠. 매매 계약.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갑과 을이 교환을 했어요. 교환.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어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증여는 법률 행위 아니에요. 증여는 그럼 계약의 단독 행위예요. 증여도 계약이에요. 계약. 너 받을래? 응, 받을게. 이래야 성립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증여하는 단독 행위는 아니에요. 그럼 단독 행위는 법률 행위 아니에요. 법률,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했다 무조건 등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 가능한 물권은 소유권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고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합니다. 근데 을이 아직 전세권 등기는 안 했어요. 을은 전세권자일까요? 아닐까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죠. 그러면 등기해야 돼요. 얘들 뭐 했으니까? 합의, 계약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법률 행위한 거니까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고 친구랑 제가 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 저당권 등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게 저당권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합의만 했지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합의했다, 계약했다, 약정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뭐라고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변동이 없어요. 그게 186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지료를 내고 토지를 사용하는데 지상권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지상권자 아니에요? 아니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86조고요. 근데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고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 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얘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소유자일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건물을 신축하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예요. 건물을 짓는 행위죠.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등기하라고요? 갑이 을에게 이거를 처분할 때, 매매를 해서 얘한테 소유권을 넘길 때는 자기 앞으로 뭘 해서? 일단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보존 등기를 해서 얘한테 뭐 해요? 이전 등기를 해야죠. 그래야 국가가 세금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 을에게 팔고요.
이 을한테 바로 보존 등기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중간 생략은 뭘 생략한 거죠? 중간을 생략한 거고 이건 앞머리를 생략한 거잖아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두가 앞머리라는 거죠. 앞머리를 생략했다. 그러면 이 모두 생략 등기로 을에게 보존 등기가 되었다. 이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이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실행되면 유효한 것처럼 모두 생략 등기도 결국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역시 유효하다. 첫 번째, 그래서 신축한 경우에 등기 안 해도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지금 등기법 시작했죠? 시작했죠? 예. 이리 와 보세요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요. 네. 갑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갑이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멸실. 그럼 이 건물이 멸실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은 등기부상 제거가 돼야 될까요? 멸실되면 상실일까요? 멸실되면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등기 안 해도 돼요, 이건? 건물이 멸실되는 건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실행위. 이런 거 등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여기에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때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일 수도 있고 법정 지상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약정 지상권이다라고 하면 을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계약을 한 거니까. 근데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지만 얘가 만약에 법정 지상권자라고 하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법률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 등기하는 거예요?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예요. 처분 시에. 그러니까 하나 조심하실 점은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법정 지상권이면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갑이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을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얘한테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처분 시에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해야 한다. 대항 요건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우리 민법은 대항 요건주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뭘 취하는 거야? 성립 요건주의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을이 요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지상권을 양도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 그때는 자기 앞으로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해서 넘겨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세권에 가면 법정갱신 공부할 거예요. 우리 이제 입문과정에서도 봤던 거죠. 법정갱신 기억나세요?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되는데 기간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설정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해요? 갱신돼요? 갱신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래서 법정갱신이요. 그럼 법정갱신이 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등기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법이 정하는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대항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든 거냐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도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 권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법률이 정하는 거면 등기 없이 뭐가 돼요? 변경돼요. 그러면 187조도 취득에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취득, 상실, 변경을 모두 다 포함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87조를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186조는 물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6조는
득실 변경이라고 돼. 취득 상실 변경이 다 규정돼 있죠. 근데 187조를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이라고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 시에만 등기를 안 하고 상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취득이라고만 돼 있지만 얘는 취득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득실 변경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괄호 1번에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이건 앞에서 다 보신 건데 그 셋째 줄 마지막에 별표하고 줄거도 셋째 줄 마지막에 계약이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이 채권행위.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아까 우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해야 복귀해요? 당연 복귀해요? 당연 복귀. 그 얘기하는 거고. 자, 이번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귀속인데 이런 사례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땅이 있었어요. 땅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재단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이 실제 사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치러야 되는데, 뭐 크게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한 일도 없고 하니까 갑이 내 땅을 출연해서 장학재단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이 됐는데 그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똑 떨어진 거야. 떨어지니까 출연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법인에게 이전 등기한 게 아니라 얼른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니까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법인은 설립이 됐는데 부동산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야 줘 이러고 어른 뭔 소리냐? 등기했으면 내 거지. 못 줘.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소유자냐? 여기에 이제 학설과 다수설이 있고 소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판례가 있어요. 우리는 수험상으로 뭐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학설을 보는 이유가 187조와 6조를 비교하기 위해서요. 잠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맨 위에 괄호 2번 맨 위에 줄에 48조이랑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 조문을 우리가 뭐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48조 1항에서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 재산이 된다. 자, 언제부터래요? 성립된 때. 그러면 다수의 학자들, 다수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방금 읽은 48조 1항 법인 성립 시에 귀속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187조의 기타의 법률 규정이라고 해석을 해요. 187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8조가 법률 규정으로 인정이 되면 이 다수학자의 입장에 의하면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법인 A가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 학설에 의하면 법인이 설립되는 순간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법인에게.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얘가 소유자인데 등기가 얘한테 있으면 무효죠. 그럼 무효등기 믿고 사면 보호돼야 안 돼? 안 돼.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다수학자의 입장이고요. 소수설은 아니야. 부동산 물권 변동의 대원칙을 지켜야 돼. 원칙이 바로 186조예요.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등기. 그러면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이제 넘겼으니까 을이 소유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학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눠서 당사자 사이,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라는 건 출연자 갑과 법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변동이 된대요. 누가 소유자예요? 법인이요. 그런데 제3자가 있으면 등기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가 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187조를 적용하고
제3자 사이에는 186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 구민법이 취하고 있던 의사주의와 유사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욕을 먹었는데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판례. 우리 판례는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당사자, 출연자와 법인 이렇게 나오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설립시 들어가고. 근데 제3자 나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 등기를 해야 되느냐? 그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파란 글씨만 보세요. 판례 박스에.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니까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파란 글씨 법인 성립 시에 귀속되고요. 자, 밑에 파란 글씨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밑에 법인 성립 외에 뭘 하라요? 등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참고사항이고 4번에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는 등기해야 될까 안 될까? 포기는 법률 행위 아니에요? 단독행위잖아요. 그럼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한다.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공유 지분. 나중에 이제 합유 볼 텐데 합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OX. 합유 지분. 공유 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예요.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OX. 맞죠? 뭐라고 돼 있으니까 법률 행위. 포기는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등기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밑에 등기의 요건이 나옵니다. 1번 형식적 유효 요건인데 맨 밑에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할 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등기가 있어야 존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다.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거나 또는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이러면 권리가 소멸되어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첫째 줄 계속 보면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불법으로 말소되었으면 나중에 뭐 하면 돼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돼요.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그 파란 글씨 줄 그어두세요. 판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다시 밑에 파란 글씨 보세요.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권리가 소멸한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최종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어진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중보존 등기가 나와요. 2번에 보면 이중으로 격려된 보존 등기. 기억에 표시라는 안 보셔도 되고 니은의 사항란만 좀 받으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등기법에서 출제될 사항이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사항란에 두 가지만 보세요. 등기명인이 동일한 경우와 B번에 등기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등기법 시간에 이중보존 등기, 중복 등기 공부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개념만 보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등기법의 출제 사항이고 민법에서는 그냥 개념만 보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 몇 개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보존 등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2월 1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하나 됐다고 가정하죠. 근데 4월 1일 날 보존 등기가 하나 또 된 거예요. 근데 갑의 이름으로 되었다. 그러면 중복 등기가 됐는데 명인이 어때요? 같아요. 동일인 명인. 그러면 등기부 하나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없애면 되겠어요? 뒤에 건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가 되면 언제나 뭐가 유효? 선등기가 유효. 근데 2월 1일자로 갑의 이름으로 됐는데 4월 1일자로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샀는데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절차적 잘못으로 보존 등기가 또 돼버렸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때는 무조건 선등기 유효라고 하면 안 돼요. 동일일 땐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원인 무효 사유가
없으면 뒷등기 무효예요. 선등기가 유효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지문에서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등기가 실행된 경우에는 언제나 선등기가 유효하다. OX에? 틀려요. 뭐라고 되냐면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어야 유효해요. 그럼 만약에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으면 후등기의 실체 관계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거예요. 무효 사유가 없으면 얘가 진짜 돈 내고 샀나 그런 거 안 봐요. 무조건 그냥 얘가 유효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중복 등기는 실체 관계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절차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절차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학설상으로 실체법설과 절차법 이렇게 있는데 우리 판례는 절차적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일단 순서가 중요하죠. 동일인 명의로 되었다. 무조건 누가? 선등기가. 근데 명인이 다르다. 그럼 무조건은 아니고요. 선등기가 뭐 위조 등의 무효 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뒷등기를 봐야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선등기가 유효다. 거기에 줄거두세요. A번에 보면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선등기만이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B번에 보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그러면 이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출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유효권 나오죠. 거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